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김민지입니다. 클라우드 하둡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클라우드 하둡이란 무엇인지,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며 이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클라우드 하둡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개념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클라우드 하둡이 굉장히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시스템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실습으로 넘어가서 클라우드 하둡 에코시스템 중에서 스파크와 그리고 하이브를 활용해서 직접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실습을 진행한 후에 이 클라우드 하둡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하둡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일단 하둡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이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산 관리 저장소,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도구, 데이터 시각화 도구 등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해졌는데요. 이 중에서 하둡은 텍스트 검색 라이브러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아파치 루신의 창시자 더그 커팅에 의해서 시작된 빅데이터 분산 처리를 위한 대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하둡은 개발자로 하여금 컴퓨터 클러스터에 퍼져 있는 거대한 데이터셋을 분산 환경에서 쉬운 프로그래밍 모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때 참고로 프레임워크란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 구현에만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둡의 코어 프로젝트인 하둡 파일 시스템과 맵 리듀스로 시작이 되었지만 데이터 수집, 저장, 실행 엔진,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와 같은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이 점차적으로 추가되면서 하둡 생태계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둡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전에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데이터까지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IT 트렌드의 등장에 기여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모듈을 통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하둡 커먼은 다른 하둡 모듈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라이브러리 유틸리티이고 HDFS, 즉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의 높은 처리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HDFS로 인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야는 작업 스케줄링과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를 위한 모듈이고 하둡 맵 리듀스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로 거대한 데이터셋을 병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맵은 필터링 처리를 그리고 리듀스는 데이터 집약을 의미합니다. 하둡 5조는 오브젝트 저장소이고 서브마리는 기계학습 엔진으로 얀과 같은 리소스 관리 플랫폼에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모듈 중에서 사실상 하둡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은 HDFS, 얀, 그리고 맵 리듀스라는 3가지 모듈인데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파일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이란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 퍼져 있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저장소 모듈입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고 나눈 데이터 블록은 클러스터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리하는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여러 서버에 중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버에서 복구할 수 있다는 데이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의 개념으로는 블록, 네임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를 알아야 합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기본 저장하는 파일을 특정 사이즈의 블록으로 나눠서 분산된 서버에 저장합니다. HDFS는 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8MB와 같은 큰 단위의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의 크기가 이 기본 블록 사이즈를 초과할 경우에는 파일을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은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는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네임 노드이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입니다. 네임 노드는 파일 시스템의 네임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노드로 파일 시스템 트리와 그 트리에 포함된 모든 파일, 그리고 디렉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임 노드는 파일에 속한 모든 블록이 어떤 데이터 노드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이 네임 노드가 없으면 파일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노드는 파일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노드인데요.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네임 노드의 요청이 있을 때 블록을 저장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블록의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네임 노드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 노드와 데이터 사이에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사이에서 통신하고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역할을 하는 HDFS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어서 얀을 알아보겠습니다. 얀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리소스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얀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데요. 자원 스케줄러의 기능을 하는 리소스 매니저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노드 매니저, 그리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란 스케줄링과 리소스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로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자원을 조정하고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리소스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사용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노드 매니저는 하둡 클러스터의 개별 컴퓨팅 노드를 관리하고 컨테이너의 자원이나 라이프 사이클, 장애와 같은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리소스 매니저와 상태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스터는 노드 매니저와 통신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를 스케줄링하고 추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리소스 매니저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둡 맵 리듀스는 페타바이트 단위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클러스터의 노드에 병렬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매퍼와 리듀서라는 두 가지의 다른 작업을 통칭합니다. 매퍼는 각 요소를 키와 밸류라는 튜플 형태로 나눠서 데이터셋을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리듀서는 이 맵의 결과를 받아서 키와 밸류의 쌍을 더 작은 튜플 집합으로 합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처음 인풋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고 리듀싱 되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도그, 캣, 라이언, 타이거 이 네 가지 단어가 질서 없이 섞여 있던 인풋이 매핑과 리듀싱의 과정을 겪으면서 도그 2개, 캣 3개, 라이언 2개, 타이거 2개로 깔끔하게 정리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둡이란 무엇인가부터 하둡의 모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클라우드 하둡이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하둡은 오픈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대규모 분산 데이터 처리 작업과 대화용 SQL 쿼리 등을 실행하여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파치 하둡, HBase, 스파크, 하이브 등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은 클라우드 하둡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둡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하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하둡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하둡은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클러스터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둡용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인스턴스 수를 줄이거나 혹은 반대로 늘릴 수도 있다는 확장성이 있고요. 마스터 노드를 2개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작업의 안정성과 가용성이 높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하둡은 간단한 프로그래밍만으로도 대규모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아파치 하둡,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인 HBase,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엔진인 스파크, 그리고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읽고 쓰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 빅데이터용 분산 SQL 쿼리 엔진인 프레스토와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파치 안바리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루트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 이 프레임워크의 설정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 접속을 위한 엣지 노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인증 암호화 프로토콜인 커버로스에 대해서도 이중화된 구성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대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는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분석할 목적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노드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 내부 노드는 목적에 따라서 3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외부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용 노드인 엣지 노드, 작업자 노드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노드인 마스터 노드, 그리고 마스터 노드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노드가 있습니다. 이 작업자 노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생성하실 때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까지 생성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동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지만 엣지 노드와 마스터 노드의 경우에는 각각 1개와 2개로 개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그 개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엣지 노드와 마스터 노드는 각각 1개와 2개로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이 노드들이 서브넷 안에 들어가 있고 서브넷이 VPC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VPC가 하나의 리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VPC, 서브넷, 리전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고객 전용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16비트의 IP 네트워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둡을 사용할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가 필요하고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같은 VPC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은 할당된 VPC 내에서 용도에 맞게 세분화된 네트워크 공간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하둡을 생성할 때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노드의 용도에 맞게 생성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퍼블릭 서브넷이란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한, 즉 외부 인터넷 구간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프라이빗 서브넷이란 서버 간의 내부 통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나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외부로의 단방향 통신만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이 VPC 환경에서 엣지 노드와 마스터 노드는 퍼블릭 서브넷이나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작업자 노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PC 서비스는 리전 안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리전이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주요 거점에 구축한 하나 이상의 존의 집합, 즉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리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지리적인 위치로 구분되고 리전이 사용자와 가까울수록 서버 응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자와 리전의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해서 리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드웨어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한 후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구조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저장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파일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에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이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경우 HTTPS를 통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 저장 공간을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콘솔, RESTful API, SDK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아마존 S3와 호환되는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존 S3를 활용해서 이 스토리지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하고 오브젝트별로 고유 식별자와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장기간 저장이 필요한 데이터는 아카이브 스토리에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드웨어 에코시스템 전에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이란 빅데이터가 수집, 정제, 적재, 분석, 시각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용되는 여러 기술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둡 에코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하둡에는 HDFS와 맵리듀스라는 코어 프로젝트가 있지만 사실 하둡에는 이 HDFS와 맵리듀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둡 에코시스템은 바로 이 프레임워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하둡 에코시스템들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HBase, 스파크, 하이브, 그리고 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ase입니다. HBase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위에 만들어진 컬럼 기반의 데이터 비관계형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HDFS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용성과 확장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HBase의 장점입니다. 또 HDFS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랜덤 조회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Base는 구글 빅데이터를 참고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목적으로 개발된 NoSQL 데이터베이스고 마스터가 중앙에서 전체 분산 시스템하고 복제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제 데이터들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HBase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이 화면 중앙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HBase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스터 역할을 하는 서버를 마스터, 그리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서버를 리전 서버라고 합니다. 이 리전 서버가 각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이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리전 서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마스터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키퍼라는 프레임워크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주키퍼는 여기서 외부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제어하고 리전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주키퍼란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디네이션 시스템으로 에서 서버 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각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중앙 집중화하고 구성 관리, 그룹 관리 네이밍, 동기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으로 이 주키퍼 역시 클라우드 하둡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크인데요. 스파크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고속 분산 처리 엔진입니다. 하둡 맵 리듀스와 비슷한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처리 방법과 속도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맵 리듀스는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끌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스파크가 아닌 인메모리상에서 연산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둡에 비해서 1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을 때도 하둡에 비해서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빠르게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머신러닝처럼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운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 하둡보다는 스파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스파크가 좋고 맵 리듀스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즉 배치 프로세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라면 스파크가 아니라 맵 리듀스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스파크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과 같은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내장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은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업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장애 복구와 같은 스파크 잡과 다른 스파크 컴포넌트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스파크 코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규모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패키지인 스파크 SQL이 있습니다. 스파크 SQL은 기본적으로 SQL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하이브 테이블이나 제이슨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포넌트로 다른 컴포넌트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머신러닝 작업, SQL 작업, 그래프 연산 등의 작업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크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있는데요. 스파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협업 필터링과 같은 다양한 타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혹은 모델을 평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그래프X는 그래프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산 및 병렬 그래프 처리를 지원하며 이 그래프를 다루는 메소드들이나 그래프 알고리즘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하이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프로세싱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용 솔루션으로 데이터 요약, 질의,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에코시스템입니다. 맵 리듀스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페이스북에서 SQL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하둡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브를 개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HDFS나 HBase와 같은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대용량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SQL과 유사한 하이브QL 언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에 익숙한 분석가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기에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요 구성 요소는 CLI, JDBC, ODBC 드라이버, 쿼리 엔진, 메타스토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하이브 쿼리를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JDBC, ODBC 드라이버는 하이브의 쿼리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쿼리 엔진은 사용자가 입력한 하이브 쿼리를 분석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이브 QL을 맵 리듀스 코드로 변환하고 실행합니다. 메타스토어는 DB, 테이블,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하이브는 하둡에서 처리된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이 메타스토어에 저장합니다. 하이브는 오라클, MySQL과 같이 JDBC를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 메타스토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마지막 에코시스템은 휴입니다. 휴는 하둡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아파치 하둡 클러스터와 함께 사용되는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도구들이 활용되고 하이브, 피그, 스쿱, 오지 등등 알아야 할 기술적 요소들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 분석가나 실무자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복잡도는 줄이고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휴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습니다. 휴는 하둡과 하둡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웹 인터페이스로 다른 하둡 에코시스템들과 함께 그룹화되어 하이브 작업과 스파크 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의 휴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 브라우저에서는 쿼리나 HDFS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에 저장된 파일, 하이브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테이블 같은 정보들이 있고 실행한 잡의 상태와 로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스칼라, 파이스파크, 자바 등등에 대한 편집기 기능이 있고 오지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거나 생성한 워크플로우를 스케줄링하는 기능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클라우드 하둡이란 무엇인가?부터 클라우드 하둡이 가진 장점, 그리고 하둡이 지원하는 다양한 에코시스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HBase, 스파크, 하이브, 그리고 휴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클라우드 하둡을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우드 하둡을 이용해서 직접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실습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스파크 쉘을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긴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쪼개서 카운트하는 실습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그 후에 CSV 데이터 파일을 하둡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해서 휴의 하이브 편집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실습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하둡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실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함께 보여드렸다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파크부터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SSH로 클러스터 노드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 방법이 맥과 윈도우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운영 체제에 맞게 엣지 노드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의 경우에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을 기준으로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웹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노드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엣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둡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인증키를 변환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변환한 인증키를 활용해서 클러스터 노드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이 인증키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퍼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도 역시 이 랩 가이드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 퍼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 퍼티젠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티젠을 여신 다음에는 여기 밑에 Type of Key to Generate 부분에 RS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서 그 하둡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인증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지정을 해주셔야 이 PEM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 완료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Save Private Key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경고 표시가 뜨면은 Yes를 클릭한 후에 기존에 생성했던 인증키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PPK 형식의 인증키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증키가 저장이 되었고 이제 이 인증키를 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할 차례인데요.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퍼티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역시도 랩 가이드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퍼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퍼티 프로그램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세션 창에서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호스트 네임에는 SSH 유저 하고 골뱅이를 하신 다음에 이 골뱅이 뒤에는 클러스터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도메인 주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 클라우드 하둡으로 이동하신 후에 이 클러스터를 선택하시면 여기 밑에 도메인 주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골뱅이 뒤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그대로 22번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카테고리 창에서 커넥션 밑에 SSH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확장하고 이 다음에 여기 auth라는 항목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credentials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browse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변환했던 인증키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오픈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엣지 노드에 접속을 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엣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I 서울.라고 입력을 하고 참고로 이 서울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파일명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서울에 대한 글을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신 후에 ESC 키를 입력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콜론 WQ를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치시면 이제 이 텍스트가 저장된 상태로 편집기가 종료됩니다. 한번 이 텍스트가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하둡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 하둡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이 랩 가이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줄도 네, 실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월드 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 월드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스파크 쉘이라는 걸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파크 쉘을 입력해서 스파크 쉘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행이 되었고 스파크 쉘을 이용한 후에 이 다음에 이 월드 카운트를 하는 것도 역시 이 랩 가이드의 코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아까 VI 편집기를 이용하실 때 이 텍스트 파일을 서울 말고 다른 걸 사용을 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서울 대신 그 바꾸신 그 이름으로 대체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대로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한 번에 월드 카운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했던 텍스트에서는 이제 월드 카운트를 해본 결과 더라는 단어가 15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 네, 그 다음으로 뭐 and라는 단어는 10번, 서울이라는 단어는 8번 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둡 클라우드 하둡 에코시스템을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긴 텍스트 데이터도 문제없이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실습은 두 번째 실습이죠. 하이브와 휴를 활용해서 CSV 파일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CSV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먼저 업로드를 할 텐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미국 뉴욕시의 에어비앤비의 숙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처음에 아이디, 뒤에 이 숙소의 가격, 자치구, 룸 타입, 어른과 아이의 숫자, 그리고 며칠을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평점까지 이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네, 데이터는 25,210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이제 한번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을 하셔서요. 스토리지 카테고리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카테고리에 여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뜨고요. 만약 랩 가이드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만드셨다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 이름이 그 하둡 이니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킷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에 새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그 폴더 안에 이 CSV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뉴욕이라는 폴더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 폴더 안에 이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휴에 접속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휴에 접속하는 것도 역시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클라우드 하둡 콘솔에서 클라우드 하둡으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이제 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둡으로 넘어가셔서 이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어플리케이션별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뭐 안바리, 휴, 제플린 노트북, 레인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오늘은 휴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간혹 이제 보안 정책 때문에 접속이 막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고급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속 진행 혹은 뭐 안전하지 않아도 이동과 같은 옵션들을 선택을 하셔서 계속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이 가장 먼저 뜨실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입력하셨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랩 가이드와 동일하게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디는 하둡 그리고 패스워드는 ncp123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되었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브 편집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집기 화면에서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해서 아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했던 그 CSV 데이터를 여기에 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하는 역시나 랩 가이드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또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쿼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쿼리문에서 이 부분은 뭐 컬럼명, 여기는 컬럼 그 데이터들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 캐릭터는 문자 데이터, 그리고 인트는 정수 데이터, 그리고 데시멀은 소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케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로케이션 부분은 이 데이터셋 파일이 저장된 버킷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라는 버킷에 에어비앤비 뉴욕이라는 폴더 안에 이 데이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을 하였고요. 만약에 나는 이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버킷 경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다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넘어가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넘어가셔서 데이터셋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제 이 쿼리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쿼리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성공이라고 결과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이 하이브 테이블과 잘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데이터를 10개 정도만 꺼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뉴욕 테이블에서 10개 데이터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회를 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문제없이 잘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행 가서 숙소를 정할 때 가격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번에는 한번 뉴욕시에서 가격이 $1,000가 넘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을 추출을 해서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에서 진행하는 모든 코드들은 다 모두 랩 가이드에 있으니까요. 이 복사해서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뉴욕 테이블에서 가격이 $1,000가 넘는 이제 데이터들만을 추출해서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고요. 지금 이렇게 쿼리문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행을 했더니 가격이 가장 비싼 숙소는 무려 $7,500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1,000가 넘는 숙소는 54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체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때 전체 데이터가 25,000개를 넘었기 때문에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뉴욕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들 중에서 한 0.2% 정도가 $1,000가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평점이 5점 만점인 숙소들만을 한번 추출을 해서 그 5점 만점인 숙소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쿼리문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점 만점인 숙소는 352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말고 이 에어비앤비 뉴욕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할 때는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뒤에는 이제 값들을 지정을 해준 건데요. 처음에 그 데이터가 나열되었던 순서대로 여기 id는 그냥 0000, 뭐 가격은 $9,000, 자치구는 브루클린, 뭐 룸 타입은 엔타이어 홈 이런 식으로 아까 그 CSV 파일 컬럼 순서대로 이제 값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고요. 네, 데이터가 잘 삽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떴습니다. 과연 정말로 잘 삽입이 되었는지 한번 가격이 $9,000인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넣었던 데이터가 그대로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졌고요. 휴의 장점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차트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자치구별 에어비앤비 숙소의 개수를 한번 그래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치구별로 에어비앤비 숙소가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하는 쿼리문을 현재 실행을 했고요. 네. 실행한 결과 브루클린에는 14,067개, 맨하튼에는
1322개, 뭐 퀸즈에는 3456개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다라고 결과가 떴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저희가 차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 파이 차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파이 차트로 비교해 본 결과 역시 브루클린과 맨하튼의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양의 에어빈 숙소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이 차트 말고 막대 차트로도 한번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막대 차트로 받아볼 데이터는 이제 자치구 말고 평점별로 에어비앤비 숙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코드지만 아까는 자치구별로 카운트했고 이번에는 평점별로 에어빈 숙소를 카운트하는 쿼리문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행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니까요. 한번 결과를 차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대 차트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줄 차트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결과 비교적 좀 여러 점수의 숙소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를 이용해서 하이브 쿼리문을 작성할 때에는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 분석한 결과를 클릭 한 번으로 시각화 차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비교적 간단하고 좀 깔끔한 데이터를 이용을 했지만 이 데이터가 더 크고 지저분할수록 클라우드 하둡 에코시스템의 장점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하둡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클러스터에 설치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생성했던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백업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백업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컨피규레이션을 백업을 해두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백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컨피규레이션을 변경한 후에 백업하거나 혹은 다른 구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그 클라우드 하둡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이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 상단에 클러스터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클러스터 설정 백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확인창이 뜨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클러스터 설정 백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업한 데이터는 이 클러스터와 연결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킷 하위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클러스터 작업자 노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작업자 노드가 2개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행하려는 작업자 노드에 비해서 클라우드 하둡 클러스터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반대로 많은 경우에 이 작업자 노드의 수를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 노드 수를 변경하는 것도 역시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이 클라우드 하둡으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미 지금 클라우드 하둡 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기 클러스터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노드 수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숫자대로 작업자 노드 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은 4개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로 설정을 바꾸고 얘를 클릭을 하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 작업자 노드 수가 4개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설정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클러스터의 상태가 설정 중이라고 뜨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설정이 완료가 되면 클러스터 상태가 운영 중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클라우드 하둡 에코시스템인 스파크와 휴 그리고 하이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이 생성한 하둡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2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하둡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장점을 이해하고 또 클라우드 하둡의 편리함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